네, 이제 다음 페이지, 프린트의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제 기본적인 분계 원리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연관 관계를 큰 틀에서 보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 과정을 예제를 통해 보실게요. 2번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돼 있죠. 괄호 안에 보시면 밑줄은 결산 절차 이렇게 돼 있대요. 결산 절차라는 건 기말에 12월 31일이 다 종료되고 그 다음 연도 초에 이제 전년도에 막 재무제표를 정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 본격적인 결산 절차가 바로 밑줄 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 당구장 표시 한번 보세요.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요. 회계상에서의 거래는 일상생활에서의 거래와 좀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거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한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네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분계장을 꺼내서 장부에 기록을 하죠. 분계 끊고. 그리고 전기라고 하는 거 이제 좀 이따 보실 건데 그 각 계정 과목별 새끼 장부를 얘기합니다. 계정 과목별 장부를 꺼내가지고 바로 이제 기입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결산 절차가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는 그때그때마다 하는 작업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전 시산표부터가 이제 기말의 본격적인 결산 절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정 전 시산표라는 건 수정분계, 기말에 뭔가 결산 수정분계라고 아까 발생주의나 이런 거 항목에 따라 가지고 미수이자 끊고 미지급 이자 비용 잡고 뭐 선수수익 돌리고 이런 조정 작업 있죠. 이런 것들을 하기 전 단계 시산표를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수정분계를 해야 될 거 각종 수정분계 끊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수정 후 시산표를 한번 더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과 재무제표 작성,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라는 뜻입니다. 거기까지가 하나의 순환 과정인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밑에 양괄호 1번. 다음 각각의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하고 이제 아래 계정 과목의 T계정에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밑에 그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계정 과목들을 적어놨는데 뭐 이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없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러면 방가로 1번부터 10번까지 거래가 나와 있죠. 하나씩 분계를 해 보시죠. 분계하고 회계상의 거래인지 판별하고 거래장에 그러니까 분계장에 분계하고 그 다음에 전기하는 작업까지 해볼게요. 날짜 적어놨죠. 1월 1일자.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적어야 되니까 여러분도 잘 한번 보시고 같이 적으시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쭉 뭐라고 떠드나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이 직접 연습장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작업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한 번은 해보시고 이제 본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죠. 1월 1일 거래 들어갑니다. 현금 1,000원을 숫자는 이제 되도록 간단한 걸로 적었어요. 일부러. 현금 1,000원을 출자 받아서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 재무제표의 주체는 이제 기업인 것이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출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계 끊어보면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죠. 현금 자산이 증가했어요. 1,000원. 그리고 자본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항목 중에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쳐가지고 그걸로 자본을 삼아서 사업을 스타트하는데 내 돈, 내가 돈을 투입한 거죠. 왜? 기본적인 여기를 따지면은 내 돈을 출자받아, 그러니까 내 돈을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이 늡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본금이라고 할게요. 장사 미천인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본이 드는 건 대변이었었죠. 그럼 이렇게 분계를 끊었어요.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라 각각의 계정 과목별 새끼 장부를 기록을 합니다. 즉 새로운 계정 과목에 출연할 때마다 우리는 현금 나왔네. 그럼 현금 장부 꺼내고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나왔네. 그럼 자본금에 대한 별도 장부를 꺼내서 각각의 증가 감소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기라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 해보시죠. 현금 나왔네. 그럼 현금 장부 꺼내. 그래서 처음 사업을 스타트하는 입장인 거니까 장부를 그냥 하나씩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금 장부 어디 갔어? 좀 여기가 위치가 좋을라나요? 여기 이쪽에 적어볼게요. 현금 장부. 장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T자, 대문자 T자럼 생겼다고 해서
T계정 이렇게 부릅니다. 현금 장부를 꺼내서 기록해요. 기록하는 원리는 당연히 얘는 자산이니까 원래 본인 자리가 늘어나는 쪽이죠. 지자리가 증가하는 쪽. 그래서 이쪽이 지자리입니다. 이쪽이 증가하는 쪽이고 반대가 감소하는 쪽이에요. 증가 감소를 기중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은 당연히 원래 본인 자리에서 마감을 하는 거죠. 그런데 1월 1일 날짜 증가하는 쪽에다가 날짜 적고 그 다음에 현금 금액은 1,000원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냥 1,000원만 숫자를 적어버리면 정보가 부족해요. 즉 현금이라는 새끼장부를 딱 꺼내봤을 때 어느 날짜에 어떤 이유로 증가 또는 감소했구나 현금이. 그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적어버리면 1월 1일자로 현금이 증가했다는 건 알지만 왜 증가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의 증가를 기록할 때는 상대 계정을 적습니다. 자본금이죠. 그래서 여기에 자본금 적고 금액 1,000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언제 생기장부를 딱 펼쳐보더라도 현금 장부인데 1월 1일자 이쪽에 적었으니까 현금이 증가했구나 1,000원. 근데 이유는 자본금. 출자금이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결과가 다 요약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적습니다. 현금 됐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또 생겼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없으니까 처음 무에서 시작하니까 자본금 장부를 만들어 하나씩 생길 때마다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자본금 역시 T계정. 뭐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겠죠. 자본이니까 이쪽 대변 쪽이 자본이 증가하는 쪽이죠. 역시 작성 원리는 똑같습니다. 날짜 적고요. 증가고 감소죠. 이쪽에 1,000원. 근데 원인이 뭐냐? 상대 계정을 적으시면 돼요. 얘는 이제 현금을 적으시면 되겠죠. 금액 1,000원. 그러면 1월 1일자에 자본이 이쪽이니까 증가한 건데 현금의 형태로 출자금이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요렇게 분계. 요게 이제 분계장에 분계하는 작업이고 분계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계정 과목이 출연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각각의 새끼장부에다가 증가 감소를 적절하게 옮겨 적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전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포스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의 작업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작업인 것이죠. 연말에 하는 결산 절차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날짜 10가지, 10번까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2번으로 가보시죠. 날짜는 2월 1일. 어떤 거래냐? 현금 240원을 12개월 만기로 차입했어요. 꺼왔다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겠네요. 꺼왔으니까 현금 증가, 원래 지자리. 금액은 240원. 꺼왔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했네요. 부채가 늘어났네요.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금액은 240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분계 끝났으니까 바로 전기하자. 현금 장부. 바로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네. 그럼 여기다 이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날짜는 2월 1일. 현금이 들어왔죠? 증가하는 쪽. 날짜 적고 상대 계정 차입금을 적기로 했어요. 금액은 240원. 그러면 2월 1일자로 현금이 이쪽이니까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지? 돈 꿔서 차입금이 들어온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차입금도 있죠. 부채. 없어요. 없으니까 만들면 된다. 뭐 옆으로 써볼까요? 차입금. 부채죠? 그러니까 이때 원래 본인 자리 이쪽이 증가하는 쪽 반대가 감소하는 쪽이더라. 그리고 날짜 증가했으니까 이쪽에 적으셔야죠. 날짜 적고 상대 계정 현금 금액은 240원. 그러면 차입금 증가했는데 240원 부채인데 현금으로 들어온 거구나. 부채 꺼온 거구나.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2월 1일 거래 완성. 그 다음에 세 번째 4월 5일자 거래로 갑니다. 좀 왔다 갔다 하니까 편의상 이렇게 좀 봐주세요. 4월 5일 직원들 월급 줬네요. 8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돈이 나가죠. 기업 입장에서 현금이 감소하는 쪽. 대변 쪽에 현금 감소. 금액은 80원. 그 다음에 차변에 뭐 적을까? 결과가 돈 나갔네? 원인이 뭐야? 월급 나갔구나. 비용이 발생한 것이죠.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자본이 감소하는 쪽. 이쪽에 급여 또는 인건비라는 이름 계정 과목으로 해서 8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더라. 이제 손익계산서 항목이 처음 등장을 했네요.
급여, 현금, 새끼장부로 가. 전기하자. 현금은 만들어 놓은 걸로 갑니다. 현금이 감소했네. 그러면 감소하는 이쪽 대변 쪽에 쓰셔야죠. 날짜 4월 5일. 상대 계정 급여 적고 금액 80원. 그러면 현금 나갔구나. 감소했는데 80원. 이유는 월급 나간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급여 계정 과목 없으니까 만들어야죠. 밑으로 갈게요. 여기 여유분을 둬서 또 현금 거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띄워서 이쪽에다 이쯤 적을게요. 급여 무조건 새끼장부는 다 T 모양 T 계정으로 쓰시면 됩니다. 모든 게 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니까 확률 50%죠 뭐 그냥. 그러면 비용 발생 차변 쪽이죠. 날짜 금액 80원인데 상대 계정 현금 금액은 80. 비용이 발생하면 이쪽 비용이 감소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증가하면 차변 쪽에 월급 나갔네. 비용이 발생했네. 현금으로 준 거구나. 이렇게 날 4월 5일자로 됐죠. 전기 끝났습니다. 4월 5일 완성. 그 다음에 9월 1일자 거래 뭐죠? 현금 500원을 6개월 만기로 되어 있어요. 돈 빌려준 거네요. 그럼 돈이 나가겠죠? 현금 감소. 금액은 500원.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대여금이라는 자산. 그러면 점괘하자. 현금 나갔네요. 현금 감소 쪽에다가 날짜는 9월 1일. 상대 계정 대여금 500원. 돈 나갔네. 빌려준 거구나. 9월 1일자로. 그 다음에 대여금 없으니까 만드셔야죠. 새끼장부. 자산이죠. 이쪽이 증가, 반대가 감소하는 쪽. 대여금 9월 1일자로 증가했네. 상대 계정 현금. 금액 500원. 돈 빌려준 게 생겼구나. 현금으로 누구가에게 돈 꺼줬구나. 500원. 됐죠? 그 다음에 5번 9월 15일 9월 달에 거래가 활발했네요. 또 9월이네. 상품 800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상품을 팔기 위해서 납품업체한테 물건 떼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없던 상품이 생기겠죠? 자산이 생깁니다. 상품이라는 건 결국은 재고자산이란 얘기인데 상품으로 쓰셔도 되고 재고자산으로 쓰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재고자산은 팔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다 통칭하는 개념이 있고요. 내가 물건을 그냥 사와서 마진 붙여 파는 그러한 도소매 업종이라면 상품이라는 용어를 쓰고 내가 물건을 직접 만들어 파는 제조업체의 경우라면 제품, 원재료, 그 다음에 반제품, 제공품 이런 만들다 만 형태 이런 미완 상품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다 나눠서 쓸 수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하는 통칭하는 개정 과목이 바로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상품으로 쓰셔도 되고 재고라고 쓰셔도 됩니다. 800원. 그 다음에 외상으로 사왔대요. 그러니까 돈 나간 건 없죠? 물건은 생겼는데 나중에 사올게, 나중에 물건값 줄게 라고 하는 의무가 발생한 거네요. 그래서 그때 부채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때 쓰는 개정 과목 이름을 매입채무라고 주로 씁니다. 매출채권은 고객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돈 받을 돈일 때 매출채권 자산이고 물건을 사올 때 외상 긋고 사왔을 때는 매입채무를 쓰죠. 그러면 둘 다 새로운 개정 과목이네. 새끼장부를 만드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역시 T. 자산이니까 본인 자리가 증가. 감소가 반대쪽. 그러면 날짜 증가했죠. 9월 15일. 반대 계정. 매입채무. 금액은 얼마야? 800원. 그러면 재고자산 새로 사와서 늘었구나. 9월 15일자에. 근데 외상으로 사온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현금 주사왔다면 여기 현금 상대 계정에 쓰여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 없으니까 만들어. 새끼장부. 채무니까 부채죠. 이쪽이 원래 본인 자리. 부채가 감소하면 반대쪽. 네, 부채가 생겼죠. 이쪽에 적으시고 날짜는 9월 15일. 상대 계정 재고자산. 금액은 800원. 매입채무 늘었네. 재고 때문에 외상 긋고 사왔나 보다. 그래서 늘었구나. 금액은 800원. 됐죠? 끝. 그 다음에 10월 거래로 넘어갑니다. 10월 15일. 외상 매입금 중 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바로 위의 거래랑 연관된 거죠. 바로 지난 9월 15일 날 한 달 전에 사왔었던 재고 800원어치가 있었어요. 외상급고. 나중에 줄게.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지금 한 달 지난 지금 지급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돈이 500원이 현금이 나가겠네요. 현금 500원. 그리고 여기에 차변에 뭘 쓰죠? 바로 위에 부채 잡아놨던 거 없애면 되겠죠. 반대쪽으로 보내서. 통 일부 갚았으니까 계속 부채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갚은 것만큼만 부채를 없애면 되겠죠. 그러면 퉁 네팅 치게 되면 아직은 300원의 매입 채무가 남아있죠. 그건 뭐 미래의 어느 시점에선가 또 외상값 갚으면 그때 현금 나가면서 또 매입 채무 마저 300원 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 매입 채무 적어놓은 게 있네요. 여기다가 감소죠. 매입 채무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차변 쪽에 날짜 적고 상대 계정 현금 금액은 500원. 아, 외상값 중에 일부 갚았구나. 감소 15일자로 현금으로 이렇게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장부에 감소했죠. 날짜는 10월 15일. 상대 계정 매입 채무 금액은 500원. 현금 나갔는데 외상값 갚은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11월 1일 상품 1,000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외상 판매. 그러면 물건 팔았으니까 내 창고에 있었던 재고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재고를 사왔을 때 잡아놨던 게 반대로 없어지겠죠. 금액은 1,000원 재고가 없어질 겁니다. 반대. 야, 8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을 어떻게 없애냐? 뭐 마이너스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일종의 예죠. 물건을 뭐 납품업체한테 떼오고 팔고 사와서 팔고 이거를 뭐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겠어요. 매 수백 번, 수십 번 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예고, 전체 재고 자산이 금액이 많을 텐데 그 중에 일부가 빠져나갔겠죠. 판매로 인해서. 그렇게 뭐 오해하시면 안 되죠. 상품 1,000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돈이 바로 받은 게 아니라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럼 받을 권리가 생겼네요. 그럼 매입 채무랑 반대쪽의 개념인 매출 채권이 기록이 되겠죠. 외상 판매로 인해 받을 돈이요. 이렇게. 그러면 전기, 매출 채권 없죠. 없으니까 이제 만들면 되겠네요. 밑에다 적을게요. 매출 채권. 자산이죠. 그래서 이쪽 본인 자리가 증가, 반대가 감소하는 쪽. 날짜는 증가했으니까 차변 쪽에 11월 1일 상대 계정 재고 금액은 1,000원. 매출 채권 늘었구나. 재고 사와서 받을 돈 외상 판매에서 매출 채권 생긴 거구나. 그 다음에 재고 없어지죠. 재고 아까 뭐 여기 있네요. 감소 쪽에 적으시면 되겠죠. 11월 1일 상대 계정 매출 채권 금액은 1,000원. 재고 감소했으니까 팔은 거구나. 근데 외상 판매에서 매출 채권 생겼네.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됐네요. 그 다음에 12월 1일로 갑니다. 외상 매출금 중 5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또 바로 앞에 한 달 전에 외상 판매했었던 것 중에 일부를 받은 거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얼마였었죠? 500원이죠. 그럼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받을 돈을 남겨두면 안 되겠죠? 받은 것만큼 채권을 없애자. 반대로 보내서 이렇게 되죠. 전기. 현금이 들어왔네. 현금의 증가 쪽에 날짜 12월 1일 상대 계정 매출 채권 금액은 500원. 그 다음에 현금 적었으니까 매출 채권 어디 아까 적었는데 여기죠. 감소 쪽에 적어야죠. 날짜는 12월 1일 상대 계정 현금 금액은 500원. 매출 채권이 감소했으니까 줄었네. 왜 줄었지? 현금 회수가 된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해서 일단 끊어봐요. 왜? 9번과 10번 분계는 괄호 안에 보시면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결산 수정 분계라고 돼 있죠. 이건 나중에 결산 수정 분계의 형태로서 기말이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준에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쓰는 작업은 그때그때 하는 작업은 요 8번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볼게요. 그래서 8번까지 질문 관련해서 그게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해야 되는 작업
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결산에 하는 건 잠시 후에 보시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2페이지에 당구장 표시에 나오는 절차 써 있는 걸 보시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한 건지 확인해 볼게요. 거래 화살표, 분계, 저기 분계 끊었죠? 그 다음에 전기, 새끼장부별로 다 거래가 분계 끊을 때마다 해당되는 새끼장부에 다 옮겨 적는 전기 작업까지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수정 전 시산표예요. 그러면 물론 실질적인 기중의 거래 분계는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샘플로 간단하게 이제 보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끊은 다음에 이제 수정 전 시산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말이 도래했고 이제 기말이 12월 31일 딱 끝나서 이제 결산하자라고 이제 하는 그 단계로 온 겁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 수정 전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첫 번째 결산 작업의 단계입니다. 이 수정 전 시산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9번 단가로 9번과 10번에 해당하는 결산 수정 분계를 끊기 전에 일단 1차적으로 기중에 발생한 거래에 관련해 가지고 했었던 전기 각 계정 과목별 잔액이 차변과 대변이 일단 똔똔이 맞는지를 1차 검증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정 전 시산표의 의미입니다. 수정 전 시산표의 뜻은 시험 삼아 계산해 본 거, 시산표. 그래서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그래서 일명 TB 이니셜로 이렇게 실무에서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본격적인 결산 작업으로 들어온 거죠. 결산.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해보자. 시산표는 아까 말씀드렸죠. 트라이얼 밸런스 라고 해서 T/P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TB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수정전은 unadjusted TB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를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간단합니다. 형태는 재무상태표 형태와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 크게 T자를 그어봐요. 그어서 지금까지 발생한 요 모든 새끼장부들, 즉 일단 새끼장부들 여기 쭉 제가 모여서 적었잖아요. 오밀조밀 모여있죠. 이 모든 새끼장부를 전체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총계정 원장이라고 불러요. 보통 실무에서도 원장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무에서 얘는 제너럴 레저. 그래서 GL 보통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GL 줘봐. 이렇게 하면 뭔지 아시면 되겠죠. 총계정 원장. 모든 새끼장부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전체 계정을 모아놓은 원장, 레저라는 얘기를 하죠. 보통 그냥 레저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GL 부르기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GL상에 있는 계정 과목별 밸런스, 잔액 있죠. 그건 결국 왼쪽 아니면 오른쪽일 겁니다. 회계학에서 확률은 무조건 50%예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차변 아니면 대변이죠. 그거를 각 위치에 맞게 그냥 다 때려 넣어요. 형태는 BS의 형태이지만 재무상태표 항목과 손익계산서 항목 구분 없이 그냥 왼쪽에 있는 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그냥 다 때려 박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맞는지를 보자는 게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의 의의입니다.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일단 그러려면 잔액을 계산해 보셔야죠. 이렇게 거래가 여러 개 있는 것일수록 잔액이 얼마인지 딱 눈에 안 들어오니까 잔액을 한번 내보시죠. 현금은 기초부터 출발을 해서 증가, 감소를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플러스 한 다음에 요거를 마이너스 해보시면 전체 밸런스, 잔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미리 계산을 딱 해봤죠.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240, 500, 80, 500 빼먹은 거 없나 한번 제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거래하다 보면 실수를 한두 개 빼먹거든요. 맞네요. 그러면 잔액이 이쪽 차변 잔액으로 660원이 나올 거예요. 밸런스 잔액을 각 계정 과목별 잔액을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눈에 띄기 위해서. 그럼 현금 잔액은 660원. 그 다음에 자본금 하나밖에 없는 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본 원래 본인 자리 1,000원 잔액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얘도 240원. 그 다음에 급여 80원 하나 있는 거죠.
대여금도 500원 하나 있는 거고, 매출세건 1,000원 증가했다 500원까지니까 잔액은 500원 차변 잔액으로, 자산이니까 본인 지자리에 잔액은 위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기 어디 갔어? 예, 재고자산 증가 감소. 800원 증가했다가 이게 뭐야? 감소 매출채권 재고자산 뭐가 하나 빠졌네요. 11월 1일 날 왜 제가 재고자산 있었죠? 11월 1일 날 뭐 이런 식으로 실수가 하나씩 터져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시산표 작성할 때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결산의 의미가. 매출채권 재고.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잘못 적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를 다 잡아낼 수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즉 11월 거래 한번 보세요. 매출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두 개를 복합한 건데요.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매출을 했을 때 이런 분계를 끊습니다. 여기다 살짝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외상 판매를 한 거죠. 11월 1일 날 1,000원으로. 그러면 판매를 한 거니까 매출이라는 수익이 기록되죠. 그리고 현금을 들어온 게 아니라 받을 권리가 생긴 매출 채권이 기록이 될 거예요. 이건 수익 쪽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하나의 분계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재고를 적었던 것처럼 물건을 팔았으니까 내 창고에서 이 재고가 되겠죠. 팔았으니까. 그럼 자산에 있었던 재고 자산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없어지는 재고는 금액은 1,000원은 아닐 겁니다. 사실. 왜? 우리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납품업체한테 물건을 예를 들어 1,000원에 사왔다면 그거를 고객한테 팔 때는 1,000원에 파는 바보가 있을까요? 남는 게 있어야지, 남는 게. 그래서 마진을 붙여서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쪽에는 마진이 붙어 있는 금액일 것이고, 이때 장부에서 제거된 재고는 원가 기준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700원에 사온 거를 300원 붙여가지고 1,000원에 팔던가, 뭐 이래서 중간에 내가 300원의 마진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에 만약에 원가가 예를 들어 그냥 7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차변에 쓰여지는 뭔가의 상대 계정 과목은 바로 매출 원가라는, 말 그대로 원가 700원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줄의 분계가 사실 판매 마진이 포함된 매가 기준과 원가 기준의 두 패키지의 분계가 같이 쌍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거를 제가 매출이란 단어 대신에 재고를 실수로 적어 놓은 거예요. 아까요. 11월 1일 날 분계해서. 그래서 우리는 원가 기준에 기록되는 재고 없애고 매출 원가로 돌리는 요 분계는 끊지 않았던 것이죠.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 논외로 하시고, 매출이 대변에 기록되는 요 재고 대신에 매출로 1,000원 요거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요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잠깐 재고로 그냥 잘못 적었어요. 여러분 매출, 중요한 매출을 그러면 누락됐네. 그러면 재고가, 왜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판별했냐면 요 T계정만 보시자면 여러분 재고가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되면 800원 증가했다가 1,000원 감소하면 마이너스 200이잖아요. 근데 자산이 마이너스가 금액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다 T계정 원장에 그 계정 원장에 기록하고 전기하고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오류인 것이죠. 체험 삶의 현장처럼 오류를 발견했네요. 이런 살아있는 예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 보니까 오류를 잡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 적었네. 재고를 마이너스 할 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지울게요. 그러면 재고 마이너스 대신에 우린 매출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출이라는 새끼장부를 만들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 수익이니까 이쪽 증가하면 이쪽에 적는 것이죠. 뭐 수익이 감소하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반대쪽. 증가는 대변 쪽이다. 그러면 날짜는 11월 1일. 그리고 반대 계정. 매출 채권을 적으시고 금액 1,0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발생했구나. 11월 1일 날. 근데 현금이 아니라 외상으로 판매한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밸런스 적고 있던 중이었었죠. 재고자산. 잔액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800원이었어요. 매입 채무 800원 증가했다가 500원 갚았네. 감소. 그럼 잔액은 아직 300원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 아까 하나 있었던 거 1,000원 이렇게 다 노란색으로 다 적었죠. 밸런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차변 대변 위치에 적당하게 다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적어볼게요. 현금. 여기 현금은 이쪽이죠. 금액은 660원. 잔액을 따와서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볼게요. 자본금. 이쪽이죠. 순서 이런 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왼쪽 오른쪽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본금. 그 다음에 차입금. 이쪽이죠. 240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급여. 비용이니까 이쪽이죠. 80원. 그 다음에 옆으로 대여금, 자산. 금액은 500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금액은 800원. 그 다음 매입채무. 부채죠? 이쪽. 금액은 300원. 잔액.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매출채권 500원. 자산이니까 이쪽이죠? 금액은 500원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매출. 이쪽이죠? 대변 쪽에 매출. 금액은 1,000원. 이렇게 적었어요. 빠진 거 없나? 볼게요. 잠깐. 1, 2, 3, 4, 5, 6.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일단 한번 차변, 대변, 잔액이 맞나 한번 토탈을 한번 내봅시다. 이쪽을 다 더해보시면 되는 거죠.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볼게요. 660 더하기 500 더하기 800 더하기 500 더하기 80. 그러면 2,540원이네요. 2,540원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2,540원이 돼야 돼요. 그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 순간이 너무 떨려.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볼게요. 1,000 더하기 240 더하기 300 더하기 1,000. 2,540 맞네. 그러면 한숨을 한번 내쉬고 안도의 한숨을 쉰 거죠. 그럼 맞네. 그러면 수정전 시산표가 일단은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했어요. 그럼 이 수정전 시산표를 만드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정전 시산표가 물론 잡아낼 수 없는 오류도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 한번 잡아낼 수 있는 오류는 뭐가 있냐면 방금 제가 했었던 실수처럼 중간에 기중에 거래할 때 계정 과목을 잘못 써가지고 잔액을 옮겨 적을 때 그거를 판별해서 찝어낼 수 있다거나 또는 1차적으로 차변 대변이 불일치해. 그럼 뭔가 하나를 빠뜨리거나 뭔가 하나 숫자를 잘못 쓰거나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역으로 총계정화장에 특기장보를 하나씩 뒤져봐가지고 원인이 뭘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1차적인 오류를 검증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얘를 통해서도 잡아낼 수 없는 오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겠죠. 분계를 예를 들어서 여기 분계 쪽으로 와보시면 만약에 11월 1일자 분계를요. 매출채권 1,000원과 매출을 1,000원을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 500원, 매출 500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금액은 차변 대변 500원으로 한 거니까 양쪽 합계만 맞으면 되는 요 수정전 시산표 입장에서는 오류가 잡아낼 수가 없겠죠. 이미 그 자체를 일치하니까. 또는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또는 양쪽 다 더블 카운팅해서 2,000 적거나 이런 오류는 판별할 수가 없다. 또는 아예 화끈하게 11월 1일자 분계를 통으로 날렸어요. 거래를 안 했어. 모르고. 분계를 안 했다는 거지. 거래를 안 한 게 아니라 분계를 통으로 빼먹었다. 그래도 차변합계는 일치하죠. 1,000원 양쪽에서 빠진 거니까 그 자체도 평형은 유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잡아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차적인 오류는 한번 보자.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1차 검증 완료가 됐네. 그러면 수정전 시산표 클리어된 거죠. 목표 달성. 그럼 수정전 시산표 통과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당구장 표시 거기 뭐죠? 결산 수정 분계. 그거 해야 될 차례예요. 그러면 이제 수정 분계를 한번 해보시자. 그래서 이제 분계의 방가로 9번과 10번의 수정 분계를 해야 될 타이밍이 됐어요. 그러면 수정 분계 이렇게 한번 일단 1차적으로 긋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정 분계를 끊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9번 방가로 9번을 볼게요.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기말에 하는 거죠. 날짜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0원을 계상했어요.
이 감가상각비의 의미는 뭐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과정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의미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쓰는 어떤 책상, 의자, 노트북 이런 것들이요. 과거에 샀을 때 얼마 돈을 주고 사왔겠죠. 취득원가. 그런데 돈을 줬다. 즉 돈이 지출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 잡는 게 아니라 회계학도 전반을 흐르는 원칙 중에 뭐가 있냐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그 관련되는 수익이 기록되는 기간에 맞춰서 매칭해서 기록해 나가자라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책상 같은 거 그런 거 살 때 그냥 비용 떨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책상을 하나 샀으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직원들이 이 업무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책상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우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익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되겠죠. 하룻밤 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익, 수익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상당 기간, 그러면 그 책상을 사올 때 들어간 비용도 나눠서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나눠서 인식하자라고 하는 게 비용, 수익, 감가상각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수익이 예를 들어서 뭐 100원 주고 사왔는데 그로 인한 수익이 10년간 지속된다라고 했으면 비용도 100원을 바로 비용 떠는 게 아니라 10년에 나눠서 매년 1년간 10원씩 10년간 기록해 나가자는 게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의미는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치 몰아서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출근해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에브리데이 월요일 날 업무 종료하고 감가상각비 효익 기록됐으니까 기록하고 화요일 날 또 종료 후에 하고 이 짓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치 몰아서 기말에 한 방에 잡자라고 하는 게 기말 수정분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지난 1년치를 한 방에 몰아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5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50만 원 잡고 그 다음에 상대 계정 뭘 쓰냐면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50원. 이 누계액의 의미는 처음에 애초에 책상을 샀을 때 자산, 늘어나는 그 차변 쪽에 책상이 잡혀 있겠죠? 그거를 반대쪽에서 차감하는 간접 차감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재무상태표의 공식, 표시되는 형식이 전체 BS에서 자산이니까 이쪽에 쓰여 있겠죠. 책상이라는 유형자산으로 해가지고 책상이라는 계적 과목은 아니겠지만 보통 유형자산 뭐 이렇게 쓰겠지만 거기서 과거에 사온 취득금액은 원래 100원 주고 사온 건데요. 10년 동안 10원씩 매년 10원씩 비용 처리할 거예요. 10년간.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하신다면 내가 처음에 취득한 지 3년 됐어요. 만약에 올해가. 그러면 1, 2, 3, 3년간 10원씩 비용 잡으면 총 30원의 비용이 누적해서 비용화돼 있겠죠. 그러면 그때 부르는 게 바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으로서 총 지금까지 누적해서 30원어치 비용화됐습니다. 그러면 빼면 이 70원이 의미하는 건 앞으로 차후로 비용화되어야 할 금액은 70원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더 완벽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책상을 바로 까버리면 직접 차감해버리면 책상을 100원이 아니라 70원 이렇게 써 있게 되면 이거를 외부에서 보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오해한다는 거죠. 아, 책상을 70원짜리 사온 거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벽한 정보가 아니죠. 펼쳐서 보여줘야죠. 아, 100원짜리인데요. 30원 총 누적해서 비용화됐고 남아있는 금액은 70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완벽하게 되더라. 그때 책상을 바로 밑에서 간접 차감하는 게 비용, 이 항목이 감가상각 누계액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자산을 까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산을 까는 건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대변 쪽에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책상 여기 적고 감로 여기 적으면 눈에 딱 안 들어오니까 이런 완벽한 형태의 정보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표현 형식상의 의미로 자산이 바로 밑에서 까는 형태로 공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분계를 끊었을 때 또 논리는 똑같아요. 분계를 끊었으면 총계정원장, 새끼장부 꺼내가지고 전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의미는 설명드렸으니까 얘는 일단 지우고 똑같이 요 새로운 분계가 하나 나왔으니까 없던 그 정기, 총계정원장에 정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감값이랑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던 새로운 게 생긴 거죠. 그러면 만드시면 돼요. 똑같이 감값이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하는 이쪽이죠. 날짜.
그리고 상대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 줄여서 감누라고 적을게요. 금액은 50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감누 또 없으니까 만들어. 그런데 자산을 차감하는 거니까 이쪽에 적으셔야죠. 이쪽에 증가. 발생하는 건 날짜 31일, 상대방 계정 감가비. 금액은 50원. 이렇게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수정분계 통해서 새로운 2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정분계가 나와 있죠. 방가로 10번. 차입금과 대여금에 대한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을 결산 수정분계 해보시오. 그러면 아까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을 잡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여기 밑에 잘 보이나요? 여기 밑에 좀 공간이 좀 스페이스가 적어가지고 편의상 제가 이쪽에 이어서 적도록 할게요. 두 번째 수정분계.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 잡아볼게요. 여러분, 뭐죠? 차입금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가 차입금 잡았던 게 언제냐? 요거. 2월 1일자 거래해 보시면 2월 1일 날 현금 240원을 12개월 만기로 차입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 그림 X1, X2년일 때 2월 1일자죠. 얘를 1년 만기로 차입했어요. 그럼 만기가 다음 연도 1월 31일이겠죠? 그런데 중간에 기말이 낀 거예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자와 원금은 이때 다음 연도 1월 말일 날 한꺼번에 지급을 하기로 했지만 중간에 기말이 꼈기 때문에 우리는 몇 달치? 11개월치. 나머지 한 달치를 빼고 11달치에 대한 이자 비용을 12월 말일 날 잡아줘야 되더라. 그 작업을 해보시자라는 거죠. 이자 비용을 잡습니다. 금액 적고, 그 다음에 부채를 잡아야죠. 미지급 이자. 현금은 나간 게 아직 아니니까. 금액은 얼마죠? 1년치 이자 원금이 240원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안 나왔네? 이자율, 거기 적어 놓진 않았네요. 그럼 제가 그냥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240원 원금에다가 12분의 11이죠. 10%. 연이자가 예를 들어 10%인데 12분의 11. 11달치. 12개월 중에 11달치만 우리가 이자 비용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죠? 딱 안 떨어지나요? 딱 떨어지는 숫자를 했어야 더 보기 편하실 텐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4원이죠? 1년치 이자가 곱하기 11 나누기 12 22원이네요. 뭐 10%니까 24원. 1년치 이자가 24원이면 한 달에 2원인 꼴이네요. 뭐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11개월치 이자는 22원만큼 이자 비용을 잡고 미지급 이자, 부채를 잡자. 요 한 줄에 수정분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 이제 차입금에 대한 거였다면 그 다음에 9월 1일자에 대여금도 있죠. 대여금. 여기도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쪽에. 날짜는 9월 1일이었어요. 9월 1일 날 빌려줬고 만기는 1년치 뭐 12개월 6개월 만기였네요. 9월 15일 날은 6개월 만기로 500원을 빌려줬죠. 그럼 6개월이니까 만기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시면 9, 10, 11, 12, 1, 2 다음 연도 2월 말이네요. 네, 중간에 기말이 꼈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X1년도에는 4개월치, 다음 연도에는 2달치에 대한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된다. 물론 현금은 원금과 함께 이자는 이때 받기로 했지만 우리는 요 날짜를 끊어서 4개월치 이자는 받을 권리가 생기더라.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우리는 분계를 끊어주자. 수익을 잡죠, 이번에는. 그리고 받을 권리, 미수이자를 잡습니다. 이자가 얼마죠? 대여금, 원금은 500원이었었고요. 똑같이 10%로 해볼게요. 연이자 10%. 근데 12개월 중에 우리는 4개월어치만 필요하죠. 월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분의 4.
그러면 1년치 이자가 50원이고 50원인데 계산해보면 우리는 12분의 4, 3분의 1이죠. 나누기 3. 16.666인데 반올림 해볼게요. 17원으로 그냥 가정을 해서 반올림 해보겠습니다. 원 단위로 하기 위해서 소수점 필요 없죠. 그래서 17원만큼의 미수이자와 이자 수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입금과 대여금에 대한 수정분계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계정 과목이 생기면 또 총계정 원장에 적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수정전 시산표 적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이어가지고 총계정 원장을 추가해 볼게요. 이자 비용 없으니까 추가하면 되겠죠. 비용이니까 이쪽 날짜는 12월 31일 금액은 22원이었어요. 차입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부채 미지급이자 없으니까 또 만들자. 부채니까 증가하면 이쪽 감소하면 반대쪽 날짜는 12월 31일 상대 계정 이자 비용 22원. 여기 아까 상대 계정 안 적었네요. 미지급이자였었죠. 서로 상대 계정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 쪽으로 와서 미수이자와 이자 수익 잡으면 되겠죠. 새끼장부를 또 추가로 만듭니다. 이자 수익 이쪽이죠. 수익이니까 대변 쪽에 적고 금액은 아까 17원 반올림해서 그리고 상대 계정 미수이자를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미수이자 자산입니다. 발생하면 이쪽, 감소하면 반대쪽. 그 다음에 증가했으니까 12월 31일 상대 계정인 이자 수익. 금액은 17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다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감가비, 감누.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가 수정 분계를 통해서 추가로 발생한 그러한 분계와 계정 과목들이죠. 그러면 수정 전 시산표에 이 상태였다면 이렇게 추가적인 기말의 수정 분계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추가적으로 반영했을 때 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시 한번 재검증해 보는 게 바로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구장 표시해 보시면 수정 전 시산표 했고 그 다음에 파란색 표시처럼 결산 수정 분계 했죠.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업데이트 반영해 가지고 수정 후 시산표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는 거. 요게 이제 그 다음 단계죠. 그러면 수정 후 시산표를 갑니다. 수정 후 팁이라고 적을게요. 얘는 adjusted죠. 얘는 unadjusted고 수정 후 수정 분계를 반영했다는 뜻이죠. 작성 논리는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에 다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여기다 플러스가 수정 분계가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추가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수정 전 시산표를 그대로 써놓고 한번 적어 볼게요. 대여금 500원이죠. 그 다음에 재고 800.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얼마? 500. 급여 80. 타변 됐죠? 그 다음에 대변 쪽에 자본금 1000원. 차입금 240. 매입 채무 부채죠. 얘는 300. 그 다음에 마지막 매출 1000원. 이렇게 있었어요. 됐죠? 이 상태가 수정 전이었고 이제 수정 후 시산표니까 수정 분계 반영해 볼게요. 역시 잔액, 수정 분계로 인한 잔액을 반영해야 되겠죠. 얘는 잔액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잔액이 그거밖에 없겠죠. 50원. 다 일단 마무리를 해봅니다. 또 22원. 뭐 굳이 쓸 필요도 없는데 그냥 노란색으로 맞춰서 그냥 적어봤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반영해 볼게요. 노란색으로. 차변, 대변 위치에 적어주시면 돼요. 감가상각비 비용이니까 이쪽이죠. 50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이죠. 표현하는 형태만 자산의 차감 쪽으로 쓰는 거지 원래 위치하는 건 대변 쪽이었었어요. 감누 50원.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이자 비용. 비용이니까 차변 쪽에. 그 다음에 22원이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이쪽이죠. 수익이니까 금액은 17원. 그 다음에 미지급이자 부채니까 대변 쪽에 금액은 22원. 그 다음에 미수이자 자산이죠. 17원.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면 이 결산 수저분계의 세 가지를 전부 다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반영해서 차변, 대변, 잔액이 얼마인가 한번 보시자는 거죠. 근데 눈으로만 보셔도 일단 하얀색으로 쓴 글씨까지는 수정 전 시산표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 여기까지는 양쪽이 2,540원으로 일치하는 걸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수저분계를 딱 업데이트하고 나서 봐도 눈으로 딱 봐도 50, 50, 22, 22, 17, 17 똑같은 걸 양쪽에 적었기 때문에 양쪽 합변은 일치한다는 걸 직관적으로도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액은 굳이 계산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수정 전 시산표에서 적었던 2,540원에 50 더하기 22 더하기 17 하면 2,629원 이렇게 합계가 도출이 되고요. 당연히 여기도 2,629원이 돼야만 하겠죠. 뭐 당연히 계산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똔똔이 일치하는구나. 수정 분계를 반영하고서도 양쪽 합계가 일치하네. 그러면 수정 후 시산표 클리어. 오케이. 달성된 거죠. 그러면 우리 순환과정 당구장 표시에서 수정 후 시산표까지 클리어가 된 거예요. 목표 달성.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작업은 두 가지. 마감이라는 항목이 남아있습니다. 마감과 마지막 최종 산출물인 재무제표 작성. 까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예 그냥 붙여서 한꺼번에 마무리를 해보고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감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마감은 뭐냐? 재무상태표의 모든 항목들, 즉 자산, 부채, 자본 그 세 가지 있죠.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 시간에 전년도 말 잔액이 다음 연도 기초잔액으로 그대로 이월돼서 넘어가요.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손익계산서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수익하고 비용은요. 그 해가 끝나고 나면 그냥 제로예요. 직관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X1년도에 우리가 매출이 100원 달성했고요. 예를 들어 X2년도에는 매출이 30원 달성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여러분 X2년도에 너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30원 벌었어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130원 해가지고 토탈 130원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당연히 전자겠죠. 전자. X2년도에는 30원만 번 거지 이건 작년에 번 거죠. X2년도의 성과는 그냥 그 해로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익계산서의 모든 항목인 수익과 비용은 그 해가 마무리가 되면 정산을 결산을 하게 되면 그 잔액은 제로로 다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연도인 X3년도에는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달성을 해서 그 해 발생한 매출이 50원이면 50원이 X3년도지 전기에 누적돼서 합산돼서 넘어가고 이런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손익 항목, 수익과 비용 항목을 마감하는 거를 특히나 마감이라고 특화돼서 부르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우리의 포커스는 뭐다? 손익 항목만 우리의 초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전체 총계정원장 중에서 어차피 BS 항목들은 내년도 기초단액으로 넘어갈 애들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손익 항목만 이제 추려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제로로 만들어서 이제 다시 다음 연도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야 될 대상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예, BS 재무상태표 항목이죠. 다. 이놈 비용입니다. 너 걸렸어. 손익 항목 마감 대상입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보시기 편하게. 그 다음 재무상태표. 얘도 재무상태표 항목 넘어가고 재무상태표. 니놈 수익 넌 걸렸어. 마감해야 되죠. 비용 너 걸렸어. 너도. 얘는 자산을 차감하는 애기 때문에 얘도 BS 항목입니다. 넘어가요. 손익 항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쪽 추가적인 총계정원장 여기 있었습니다. 비용, 손익 항목 맞네요. 너는 BS, 얘도 이제 손익 항목이죠.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다 BS 항목이기 때문에 제외. 그래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 항목이 전체 마감, 잔액을 제로로 마감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해에 잔액을 다시 제로로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급여를 한번 일단 보세요. 예를 들어
그러면 급여는 올해 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80원 있죠? 얘를 그럼 잔액을 제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쪽에 80원을 갖다 꽂아버리면 증가 감소니까 퉁퉁 쳐서 제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만 색계장보에만 그리면 안 되고 이거를 우리가 뭔가 체계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마감 분계 이쪽에 끝에 적을게요. 얘는 이제 손익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손익 항목 대상. 첫 번째가 아까 급여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분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급여를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80원 차변에 있었던 것을 반대로 꽂아요. 그럼 대변 쪽에 다 갖다 꽂으라는 거죠. 그러면 급여를 대변에 갖다 꽂아 볼게요. 분계로 표현해 봅니다. 대변에 갖다 꽂아요. 급여 80원 이렇게 하면 퉁쳐서 이제 잔액은 제로로 만든 상태죠. 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근데 우리는 문제가 하나 있네. 항상 우리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을 항상 일치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차변에 있던 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꽂는 건 알겠어. 근데 딱히 차변에 적힐 상대 계정이 없어요. 그냥 잔액 메꾸려고 적어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차변 대변을 그냥 맞추기 위해서 임시로 그냥 껴놓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계정 과목이 뭐냐 하면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이름이. 의미 없어요. 그냥 상대방 계정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얘는 좀 이따 없어질 임시 계정일 뿐입니다. 그냥 딱 갖다 꽂아놔요. 그냥 갖다 박아놔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일단 급여, 목표 달성, 잔액 제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얘. 방법은 똑같아요. 매출은 수익이니까 이쪽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제로로 만들려면 반대쪽에 꽂아 놓으시면 되겠네. 그럼 퉁퉁 쳐서 없어지죠. 매출을 차변에 갖다 꽂아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 매출을 갖다 꽂아놔요. 1,000원. 여기 상대 계정이 필요하니까 또 집합손익으로 메꿔놔요. 근데 하나의 문제가 또 있죠. 그럼 매출은 잔액을 제로로 만들어서 목표는 달성됐지만 이거를 메꾸다 보니까 상대 계정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출연하게 되는 집합손익이라는 뭔지 모를 임시 계정이 또 생겨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항상 분계를 하게 되면 각각의 계정 과목에 새끼장부를 만들어서 전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집합손익 생기죠. 그러면 집합손익은 과거에 없었던 애니까 통계정월장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 여기다 집합손익 왼쪽 오른쪽에 껴놓으시면 되죠. 얘는 집합손익 이쪽 차변 쪽에 껴놨었죠. 80원 상대 계정 급여 이렇게 80 날짜는 다 12월 30일일 테니까 생략할게요. 이렇게 적고 얘는 대변 쪽에 적었었죠. 1,000원 상대 계정 매출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았죠? 매출 클리어 됐고 감가비 차변에 50원 있으니까 반대로 50원 꺼놓으면 퉁쳐서 없어지겠죠? 감가비를 대변에 적어 넣습니다. 그러면 감가비 대변에 적고 그 다음에 상대 계정 집합손익으로 일단 다 때려 넣어요. 그러면 얘 집합손익에 감가비는 잔액 제로로 만들었고 얘가 또 새로 생겼죠? 차변 쪽에 50원 감가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개 남았죠? 얘 이자 비용 여기다 22원 써놓으면 퉁퉁 쳐서 없어지겠죠? 그럼 얘 잔액 제로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분계로 끊어봅니다. 이자 비용을 대변에 여기죠? 22원 또 집합손익 22원 똑같은 얘기 쓴다는 얘기예요. 땡땡. 그러면 얘는 잔액 마무리가 됐고 얘가 또 생겼죠. 집합손익 차변에 상대 계정 이자 비용 22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이자 수익 여기 대변에 있는 거니까 차변 쪽에 17원 쓰면 퉁퉁 쳐서 없어지겠네요. 잔액 제로로 되죠? 그러면 이자 수익을 대변에 금액은 17원 상대 계정의 집합손익 17원 됐죠? 얘는 잔액 제로로 만들어졌고 집합손익 대변에 생겼죠. 17원 상대 계정인 이자 수익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손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 항목들은 잔액 다 제로로 만들었죠. 5개.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집합손익이 하나 또 T계정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손익을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는 달성했고, 그러면 여러분 첫 시간에 이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의 결정체인 순이익, 이익은 장부 결산을 통해 가지고 기말 재무상태표의 결과로서 반영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얘는 잔액이 얼마죠? 이쪽 잔액 계산기 틀릴 수 있으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더하기 22 빼기 이쪽 1017원이죠. 더하기 17원 빼기 80 빼기 50이죠. 빼기 22 하면 865원이네요. 865원 잔액이 이쪽에 있죠. 이쪽이 더 크니까 잔액이 대변 쪽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집합손익도 임시계정으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 껴놓은 계정이기 때문에 얘도 결산 시에 없어져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마지막 최종 단계로 이 집합손익의 대변 잔액을 없애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써야죠. 얘 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대변 잔액이니까 차변 쪽에 865원을 쓰게 되면 퉁퉁 쳐서 잔액이 제로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걸 분계로 끊어보면 집합손익이 차변에 쓰면 되는 것이죠. 865원 차변에 쓰면서 그럼 이쪽에 뭘 써? 또 다른 계정이 집합손익을 또 쓰면 안 되죠. 이게 잔액을 제로로 만든 거니까 이때 마지막으로 쓰는 대변의 바로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865원을 적게 되고 얘는 자본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감 작업, 즉 손익 항목을 제로로 만드는 작업이 끝났고 그 다음 최종적인 마지막이 뭐라고요? 재무제표 작성이죠. 그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를 작성해 볼게요. 그걸 위해서 칸이 부족하니까 이쪽 지울게요. 이제 그래서 최종 재무제표를 작성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면 사실 다 끝났어요. 금액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재무제표 어디 갔어? 작성 재무제표 두 가지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그러면 손익계산서부터 써볼게요.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빼서 나오는 게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합손익에서 우리가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뺀 거죠. 그러면 수익은 매출과 이자 수익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편의상 그냥 전체 수익으로 통일해서 한 줄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익의 토탈은 얼마? 1017원이 되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1017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 항목은 세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다 합쳐가지고 토탈로 그냥 비용 해가지고 한 줄로 그냥 쓸게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쓰시면 되겠죠. 152원이죠.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연히 아까 잔액 865원이 나와야만 하겠죠. 확인해 볼게요. 1017원 빼기 152원 865원 맞네요. 그러면 올해 순이익은 865원이구나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1차로 작성됐고 손익계산서 먼저 일반적으로 작성합니다. 이 작성된 결과로 인해 가지고 기말 재무상태표 만들어 볼게요.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러면 각각의 종류와 숫자는 수정 후 시산표 금액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얘가 수정분계까지 말 그대로 다 반영된 최종 숫자니까. 그러면 이게 현금 금액이 지워졌네요. 현금, 자산이죠. 해당 위치에 모아서 그냥 써놓으시면 됩니다. 현금 660원. 여기는 하나의 형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다 합쳐 있으니까 다 때려 박은 거니까. 근데 그 중에 손익 항목에 대한 건 제가 지금 작성을 했죠. 그런데 이제 손익 항목 빼고 이제 재무상태표 항목 해당하는 거를 각 위치에 갖다 적으시면 돼요. 대여금 500원이죠. 자산이니까 이쪽에 차변 쪽에 500원.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죠. 이쪽 800원. 매출채권 자산이죠. 매출채권 금액은 500원. 그 다음에 급여, 비용이죠. 얘는 이미 다 손익계산서 비용 항목으로 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
얘도 비용 항목이고 미수이자 이거 자산이죠. 여기에 자산 쪽에 금액은 17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자산이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이미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거고 그 다음 대변 쪽으로 가서 자본금 이쪽이죠. 금액은 1,000원. 그 다음 차입금 부채네요. 240원 이쪽에 적으셔야죠. 그 다음에 매입채무 부채죠. 여기 금액은 300원. 그 다음에 매출, 수익이니까 손익 항목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 감루, 여기 재무상태 항목에 이쪽에 적기로 했었었죠. 칸이 부족해서 좀 밑으로 뺄게요. 자본. 아까 자본금이 있었었죠. 1,000원. 그 다음에 감루 50원. 물론 위치는 여기지만 표현하는 형식은 이제 그 자산에 감수하는 쪽으로 이제 차감 형식으로 표시만 한 거지 위치는 대변 쪽입니다. 그래서 감루됐고 이자 수익은 손익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미지급 이자 부채죠. 여기 금액은 22원. 됐어요. 그러면 BS가 완성이 됐고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차변 합계 얼마죠? 계산해 보니까 660 더하기 500 더하기 800 더하기 500 더하기 17원 하면 2477 이고요. 그럼 여기도 2477이 돼야만 할 것 같은데 계산해 보시죠. 떨리는 순간이죠. 240 더하기 300 더하기 50 더하기 22 더하기 1,000원 뭐야? 뭐 빠졌나? 왜 항상 뭔가 틀려? 차이가 엄청 많이 나. 왜 그럴까? 이유가 바로 이거죠. 손익계산서 항목의 당기순이익. 올해 발생한 순이익이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장부 결산을 통해서 기초재무상태표 대비 기말 나의 재산의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요인이 바로 1년 동안의 성과라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성과인 당기순이익이 기말 결산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었죠? 자본 쪽에. 내가 번 건 내 돈이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라는 형태의 계정 과목으로 865원이 기록이 되게 되고 이걸 더하면 이제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2477 고쳐질 겁니다. 맞네. 똔똔. 오케이. 그리고 마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1년 동안의 성과가 자본 쪽에 이익잉여금으로 꽂히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지금 뭐 하셨던 거예요? 이자갑을 하셨던 거죠.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 항목을 마감하면서 발생한 임시계정을 없애면서 그걸 뭐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이익잉여금. 제가 별표 쳐놨죠?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하나의 종류의 대변 쪽의 증가 쪽이죠. 꽂혀있는 이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가지고 꽂혀있는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 이미지적으로 화살표로 표현한 게 바로 여기서 일로 꽂힙니다. 바로 이 작업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이 누적이 차곡차곡 돼 있었던 겁니다. 매년 누적이 돼 있겠죠. 1년 이익이 쌓일수록 이 이익여금 잔액은 늘어나겠죠. 물론 회사가 영업을 죽을 써가지고 단기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여금은 까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누적액이니까. 재무상태표의 모든 항목은 전년도 말을 잔액은 다음 년도 기초로 그대로 이월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었던 것이고 이게 최종 기말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손익계산서하고.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본 쪽에서도 크게 자본금은 회사가 처음 설립할 때 그냥 미천 집어넣은 거고 이 이익여금은 내가 추가적으로 사업 시작해가지고 스스로 장사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벌어들인 거. 그게 이익여금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성격별로. 그래서 통칭해서 다 내 돈인데 미천이냐 장사해서 내가 번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회계 순환 과정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가 재무제표 작성의 전체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통해 가지고 작성을 해본 건데 느끼셨겠지만
내가 스스로 연습장에 이렇게 그림을 분계를 끊고 전기까지 해가지고 최종 2단계까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꼭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에 IFRS 본 과정에 들어가셔서 제가 그거를 여기까지를 아신다는 전제하에 출발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시간을 굳이 시간을 들여서 마련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손이 바쁠수록 회계는 실력이 늡니다. 그건 본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시죠. 여기까지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을 보셨고, 이걸 토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각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그러한 세부적인 절차는 본 과정에서 우리 제대로 만나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네, 여러분 이번 과정 마무리를 할게요. 고생하셨고 본 과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